하반기는 그래도 한국 증시를 챙겨보셔야 된다. 증권건설 보자. 이게 핵심이고 네. 중국 소비주들, 반도체 쪽은 일단 품목별 관세, 사이클 동향 가격 흐름들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 증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는 좀 괜찮나요? 이걸 봤었을 때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는 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약간 뭐 관세 선주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돌아오는구나.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돌아오는구나. 기뻐했는데 이게 그다음 뭐가 확장세가 좀 안 나옵니다.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요인들도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또 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보호법 쪽이 그러니까 보유한 지분을 시가평가제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적어도 한 18조에서 20조 삼성전자의 물량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담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있긴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생각보다 지금 변화는 모건스탠리 얘기를 좀 대신을 할게요. 모건스탠리는 여전히 메모리 업체에서 그렇게 썩 좋게 안 봅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W shape. 그러면 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찍고 돌아선다. 그래서 내년 2분기가 돼야 또 바닥에서 확 탈피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 그러면 괜히 모건스탠리 틀린 적도 많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찝찝해요, 좀 느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한때는 삼성전자도 조금 확보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다가 예전엔 하이닉스만 계속 또 보다가 지금은 그냥 짜증나서 다 줄여버렸습니다. 네, 둘 다 줄여버렸고 네. 하이닉스랑 HBM 쪽에 한 종목만 이렇게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반도체 쪽은 일단 품목별 관세 끝나고 그 다음에 사이클 동향 가격 흐름들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쪽에서 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 2차 전지는 어떤가? 2차 전지 ETF가 지난해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데 올해도 최하위던데 전기차 캐즘, IRA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최고가 찍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인버스 ETF. 속상합니다. 2차전지는. 2차전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점 와가지고 여기서 CATL 손콩 상장돼서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다. CATL이 PR 16배다.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공모가 빠졌는데도 뭐 80배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단순 비교를 갖다가 PR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그동안은 그럼 왜 LG에너지 솔루션 올라갈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2차전지는 그냥 저희가 분위기에 그리고 또 거기 맞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하는 종목은 혹시 뭐 지금 거의 다 물려있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는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 대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보고 계시지 마세요. 다른 종목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계좌 분리해서 계좌 하나 더 터서 그쪽으로 일단 몰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안 팔 거다 그러면 갖고 있어봐야 마음만 볼 때마다 속만 상한 거 어떡합니까? 거기다 놓으시고. 근데 분명히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또 여기저기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그럴 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약간 시기적으로는 단기 저점대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트레이드를 한다. 뭐 바이앤홀드가 아닌 트레이더 입장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빚짐을 늘릴 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서 V자적으로 쫙 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죠. 또 올라오게 되면 줄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이 싸지게 되면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 하는 이런 과정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걸 푸는 과정들은 테슬라가 하겠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저변을 확대시키고 나오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는 배터리가 로보택시로 인해서 모자랄 것 같다 보니까 파나소닉에 좀 주문을 더 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워낙 파나소닉은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량들이 다 어디로 넘어올까요? 그러면 국내 업체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 하도 많이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테슬라가 성공해서 그나마 좀 입지를 바꾸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요즘에 엔터도 분위기 좋은데 하이브, SMC, IP, YG 있는데 하반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상저하고로 봅니다. 실적은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BTS요? 다음 달인가 다 나머지 분들 다 전역하신다면서요. 네, 그 형님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먼저 전역하셨던 그 진 형님께서 앨범 하나만 딱 내도 빌보드 200 안에 훅 들어옵니다. 그게 되면은 자 기다렸다. 물론 군대에서 단련 많이 하셨겠죠. 군대리아 드시면서 많이 단련도 하셨고 몸 좋아지셨고 그러면 오랜만에 요즘 몇 년이에요? 1년 반, 18개월. 1년 반인가 그렇다던데. 방위 아닙니까 저희 때는? 저 때는 한 2년 2개월이었어요. 예? 제가 무려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2002년에 군대 갔다 왔거든요. 잠깐만요.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거. 저는 26개월이었습니다. 26개월. 와. 그리고 요즘 친구들 보니까 월급 26개월 2년 2개월 아닌가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막 이제 떠들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갔다 오셨나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26개월이 그랬네요. 예. 1년은 12개월이니까요.
더 속상한 게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받는다면서요? 야, 저 때 이등병 10,000원 안 됐고 그렇죠. 병장이 한 2만 원 정도 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그렇고 어디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들 돌아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앨범보다는 올해부터는 공연인 것 같아요. 공연들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이제 블랙핑크, 뭐 이제 BTS 이런 쪽들의 급들이 움직이고 예전에는 JYP 하게 되면 그런 대형급이 없다라고 했는데 스키즈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연 쪽과 공연이 또 이제 MD라고 그러죠. 굿즈. 가서 응원봉 팔고 이러면서 이게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비공식이긴 하지만 70몇 %예요. 요거 하나에다가 이제 불 달리고 있고 그래서 막 응원한다 그러면 이거 2만 원 정도 팔립니다. 원가가 500원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성과를 낸다 그러면 올해는 밀리면 엔터주들은 뭐 특별히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증시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하반기는 그래도 한국 증시를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바뀌면서 나오는 변화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 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리겠는데 내수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럼 내수가 전혀 기대가 없었죠?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수 관련된 쪽들의 변화 아까 잠깐 부동산 얘기도 뭐 잠깐 언급드렸겠지만은 전혀 기대가 없는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럼 건설 그리고 작년에는 은행 쪽이 밸류업 한다 그러면서 은행주가 뭐 거의 2배 가까이 갔었죠. 그걸 따라가는 게 증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항상 내수가 바뀌면서 금리 떨어지고 정부가 돈 풀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 쪽들은 옛날에 트로이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반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내수에 맞추고 거기다 변화를 가는 것들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좀 플러스 알파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들어와서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2019년도 코로나19 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측면 쪽에서 그 미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기 시작한다. 이거는 내수로 잡힙니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확장되는 국면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하반기에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럼 유망 섹터로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증권 건설 보자. 이게 핵심이고 외국인들이 와서 쓰는 외국인 소비주, 중국인 소비주, 중국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 그 기계에 포함이 되는 게 전혀 기대감 없다가 이제 막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쪽들을 잘 지켜보자. 거기서 트렌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네이버 기사만 조금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이 인기구나. 요즘엔 어떤 쪽들이 움직이냐면은 호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호텔 쪽은. 근데 예약률이 벌써 밀린 예약률이 빠르게 차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호텔 입장 쪽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게 되면 그 Q까지 P와 Q가 동반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들이 왔을 때 어디 돈 쓰는지 보시면서 이걸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과 조선을 언급하지 않으시는 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밀리면 사겠습니다. 밀리면 사는데 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겠죠. 중국 소비주와 건설과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가장 좀 저평가된 섹터는 어딘가요? 저평 거기입니다. 증권 건설. 뭐 증권은 그렇다고 쳐도 건설은 지금 PBR 따지게 되면 0.2배, 0.3배 널렸습니다. 이런 쪽에서 출발하는데 물론 이제 업황이 바닥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직 누가 될진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곧 나오죠. 유력 대선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잡겠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조금 더 앞서간다는 얘기겠죠. 항상 대통령 대선 후보 때마다 그분들은 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200만 원, 뭐 300만 원.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왜냐면 공급 절벽이 나와 버렸어요. 지금 PF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도 거의 뭐 30% 이상씩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랑 2027년 공급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나 더 하시라고. 서울은 하나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 효과를 충분히 누릴 거고 그러면 건설주도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변화가 들어오겠죠. 네. 혹시 최근에 실적이 좀 개선된 기업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종목도 있을까요? 실적 개선도는 섹터가 더 같이 맞물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들의 실적들은 또 이제 수출주를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출주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아직까지 여파가 좀 남아있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고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차라리. 네, 이거는 그리고 매매하기가 조금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섹터 쪽으로 더 많이 움직입니다, 요즘은. 네. 그럼 통신은요?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 SK텔레콤 주가 지금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네. 저도 물론 그 회사 걸 쓰고 있는데, 네, 저는 갈아탔습니다. 저도 갈아타려고요. 조만간 위약금만 없어지게 되면은 네. 갈아타려고요. 이거는 한번 지각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방어주의자 고배당 종목이라는 점에서 저가에서 기회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또 시장 점유율 변동 가능성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저는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SK텔레콤의 저가 매수라고 네.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럴 때가 항상 기회긴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숨기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너무 얄미워요. 기분 따라서 안 할 게 있습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어떤 전문가분께서 미국이 패권 통화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처가 필요하며 그 해답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로 AI, 양적 컴퓨터, 휴머노이드, 소형 원자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공감하시나요? AI, 양적 컴퓨터, 휴머노이드, 소형 원자. 요거와 또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뭐 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는 그게 좀 더 관심이 높고요. 양자는 당연히 나올 텐데 우리가 주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해당 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온 종목이 딱 하나가 있긴 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쪽에서 여기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문제가 휴머노이드는 약간 이제 머리와 학습을 하는 건 AI가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 쪽은 잘한 쪽이 중국입니다. 한국은 그럼 뭘 잘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1위, 로봇 쪽에서 1위 하는 게 뭐냐면은 산업용 쪽. 산업용 쪽은 벌써 워낙 그 노조 입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높다 보니까 벌써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인데 휴머노이드 쪽이 좀 약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중국은 뒤따라오는 입장 쪽에서 다 뛰어넘고 휴머노이드를 하겠다. 그리고 또 밸류체인 뭐 만드는 거는 뚝딱뚝딱 또 잘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만드는데 한국이 되게 애매해요. 지위가.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앞으로도 연평균 2035년까지 54%씩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긴 들어오겠는데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나마 한국이 강점 있는 건 배터리? 알아서 가서 이게 쩍 뭐 이렇게 배터리 뭐 이렇게 충전하고 뭐 그런 고기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게 제가 눈에 띄는 건 그거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약간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관절 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뭐 로보티지나 몇 개 회사들은 눈에 띄는데 이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들이 뭘 한다는 쪽에서 빅픽처를 딱 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조금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차피 이쪽도 결국은 투자 대상은 만약에 로봇 좋아 보이고 또 전기차가 더 확대되는 걸 본다 그러면 테슬라 사야죠. 테슬라는 밀리면 사야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렇지만 과거에 테슬라 열광에서 미국 주식을 꽉 채운 것보다는 지금은 비중을 많이 줄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정적으로 쌀 때만 들어가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해 주셔서 그 밖에 뭐 미국 빅테크 중에 지금 살만한 회사는 있을까요? 에너지 쪽들을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요? 에너지 쪽의 회사들 대표적으로 원자력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에서는 SMR,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거 보는데 저는 차라리 카메코 이런 쪽이 우라늄 쪽을 한번 장기적으로 쓴다 그러면 계속 또 압축하고 농축한 쪽들은 그리고 또 원전 재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숙제거든요. 이런 거 본다 그러면 그런 쪽들이 더 낫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건 버노바. 이쪽은 LNG 복합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 쪽과 핵심적인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올라 있고 근데 그런 저기 전력 쪽과 연관된 회사들은 미국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그 정도쯤. AI 관련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쪽은요. 빅테크 관련. 거기 그냥 뭐 저희가 한때 붐이 있었고 근데 환율만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한차선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원화가 좀 강세인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트럼프 한마디 하게 되면 우르르 빠질 텐데 환율까지 그렇다 그러면 더 이주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요즘에 한국 주식 중에서는 두산그룹주들이 좀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두산우, 두산에너빌리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은 AI 인프라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한화처럼 제2의 한화처럼 두산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건 기업으로 봐야 되지 그룹 차원 전반적으로 보면서 움직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 중간지주사 쪽에 지난번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좀 약간 빅딜 하면서 또 시장에 논란도 많았죠. 근데 금감원에서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좀 제동이 간 건 있겠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산 밥킥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는데 시장이 거기까지 안 봐요. 그런 쪽에서 어차피 미국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이긴 한데 거기까지 안 보고 일단은 한정된 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는 아직 못 시키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하반기 주식 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짚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꼭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니까 아유 조선주 작년에 사서 그냥 쭉 갖고 왔으면은 이거 얼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굴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방산도 그냥 쭉 하고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올해도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내용들 좋을 때는 좀 줄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분위기 다 좋다 그러면 또 주도 섹터가 있다 보니까 짧게 대응하시고 안 좋을 때 사야죠. 그러면 좋을 때는 현금을 조금 늘리시고 기다리게 되면 계속 갈 것 같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럼 다시 조정 나온다. 그럼 그때 살 걸 대비해서 현금 갖고 있던 걸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게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좀 팔아놓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올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보시게 되면 내수 쪽들 좀 챙겨보자.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수 쪽들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증권가, 건설가, 중국 소비주들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방법도 아시잖아요. 네. 주식 투자 관련된 책도 내신 적 있지 않나요? 아이고 창피합니다. 이거 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 같은 것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이런 좋은 자리에 나와서 좋은 얘기, 인사이트도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주식 투자 방법도 아시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지식도 있잖아요.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근데 어떤 때가 대표님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들이 돈이 되고 할까요? 이게 대표님이 이거 산업도 알고 주식 투자 방법도 안다고 해서 매번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 좀 더 돈을 버실까 같아서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이 왜냐면 요즘 사실 정보는 넘쳐나는 세상이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좀 가려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을 해야지 딱 돈이 되는 딱 투자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을 사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증시는 K증시는 뭐 많이 산업도 공부해보고 돈도 많이 날려보고 젊었을 때는 저도 수억의 빚을 지고 매매하다가 깡손도 많이 쳐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 증시는 성장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성장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밸류 보게 되면 저 정도 밸류를 가지고 어떻게 사? 라고 하는데 그게 더 갑니다. 한때 저희 2차 전지도 그랬던 쪽인데 중요한 거는 성장주가 밸류가 막 확장될 때 잘 끊고 나와야 됩니다. 돈을 버는 때가 있었게 되면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포모에 뒤늦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와 이거 더 간다? 그때부터 뭐 몇백만 원 가게 되면 몇천만 원까지 나와요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2배 3배 먹었어. 그러면 거기가 내 한계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성장주가 성장의 밸류를 어떻게 찾아가서 움직이는지 관점들. 그럼 항상 보게 되면은 앞으로 1년 뒤 거, 2년 뒤 걸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항상 그걸 저희가 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가 그 스토리랑 맞춰지기 시작하면 주가의 탄력들이 가장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성장주. 네, 수익률 좀 키우겠다. 그러니까 뭐 저평가 종목을 사서 움직인다. 물론 은행주 제가 작년에 은행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가 안 좋아하니까 2배 올랐네. 아이고 이거 봐라 그러는데 2배요? 예, 성장주는 배수가 더 열려있죠. 그러니까 제가 템베거 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쪽들은 성장주에서 많이 나온다. 혹시 앞으로 텐베거는 어디서 말씀해 주신 증권거래 중국 소비주는 텐베거는 아니지 않나요? 시장이 박스권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 증권주는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이제 주주가치의 환원을 얼만큼 더 계속 강화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밸류업 쪽이죠. 상법 개정이 예. 상법 개정이고 그런 쪽들인데 이거는 숙제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위해서 이제 산업가 제가 공부를 하거나 주식 쪽을 바라볼 때 그 무슨 종목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바라보시는 건 별로고요. 산업 쪽을 보세요. 산업 쪽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올 때 인덱스 리포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그런 거는 한번 그래도 시간 났을 때 한번 쓱 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조금 자잘하게 뭐 테마주 뭐 이런 뭐 어떤 오늘 어떤 섹터가 강했고 이런 거는 별로 거기서 좀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게 되면 분명히 성장주 뭐 하나가 딱 쇼킹하게 딱 들어올 겁니다. 그거 노리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성장주를 찾아서 언젠가 꼭 텐베가 터지신 분들이 구독자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직까지 저도 없었습니다. 김 작가님께서 쏘십니다. 예, 연락 주세요. 다음번에도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